미디어의 CEO다. 게리는 1990년대 후반 최초의 전자상거래 와인 사이트의 하나인 와인 라이브러리를 설립하면서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포춘이 선정한 40살 이하의 영향력 있는 인물 40명에 선정됐고 비즈니스 위크는 그를 모든 기업가가 팔로우해야 할 인물이라고 평했다. 사건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썼고 트위터, 텀블러, 우버를 발굴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이다. 팀 페리스의 주석, 게리는 인터뷰어인 나를 단숨에 매료시켰다. 밤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띤 대화와 토론을 나눴다. 그의 인생에 관한 철학은 명쾌했다. 그래서 인터뷰어인 내가 간접적으로 그의 목소리를 전하기보다는 직접 가감 없이 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것이 이 책의 독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주요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준 실패의 경험은 무엇인가? 나는 덩치도 작고 이민자 출신에 12살 때까지 침대에서 오줌을 쌌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 나는 형편없는 학생이었고 학교에서 늘 야단만 맞았다. 이런 실패를 거듭하는 학교 생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나를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와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이르러서 겨우 내면의 성공을 벗어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의 내현성 대 외현성 비율은 95 대 5의 수준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세상보다는 아이디어의 세상 속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수록 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는 깨달았다. 원하는 삶을 살려면 바깥으로 나가 자신의 계획과 비전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복잡하게 사는 게 싫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아이디어를 짜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창의적인 일들에서 점점 멀어졌다.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혼자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가 아니었다. 지금껏 혼자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혼자 해나가면 충분했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더 큰 독창성과 더 큰 새로움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내 안에 갇힌 나의 모습으로 쪼그라들 터였다. 복잡하다는 것은 뭔가에 꼼짝없이 갇혀있다는 뜻이다. 마침내 깨달았다. 복잡함을 해결하려면 복잡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애덤에게 필요한 건 피드백이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얻을수록 애덤은 더욱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고대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만나 어떤 마법을 이루게 될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타인을 발견하기 전과 후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걸 혼자서 할 때는 글자 그대로 아이디어를 쥐어짜냈다. 수십 개의 답을 내야 할 방정식에 갇혀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이디어를 들이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 아이디어를 밖으로 내뿜는다. 이것이 내 삶을 놀랍게 단순화시켰고 그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해서 삶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방법을 찾느라 복잡해지는 것이다. 삶에 찾아온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면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줄 것이다. 애덤은 말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생이 똑같다면 어떻겠는가? 당신의 머릿속은 각 생각으로 복잡해질 것이다. 떠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예측 불허의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명상하라. 애덤은 많은 인생 현자들과 같이 명상을 강력 추천한다. 혼자 있는 시간엔 호흡만큼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늘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세상 위에 들떠 있었다.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찾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몇 년에는 366일을 녹스톱으로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스위치를 끄고 긴장을 풀어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녔다. 요가, 헬스,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심지어 뉴욕 최고의 최면술사까지도 찾아갔다.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최면 요법을 4차례나 받았지만 최면술사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정신은 너무 활동적이라 최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군요. 애덤은 어이가 없었다. 이봐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건데요. 백약이 무효한 방황을 한 지 2년쯤 흘렀을 때 그는 지인에게서 명상을 권유받았다. 나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야. 애덤이 쿨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명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거든. 심박 변이 훈련을 해본 적 있어? HRV 훈련은? 그의 친구가 물었다. 아니. 그럼 그걸 꼭 해보도록 해.
친구에 따르면 명상이란 간단했다.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해 심박동수 진폭의 평탄한 정도를 측정하면서 자기 호흡에만 집중하면 충분했다. 심장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장 박동은 매우 불규칙한 상태로 평균치 둘레의 단단한 띠 안에 머무른다. 바이오 피드백 훈련의 목적은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기 심박수를 제어해 들쭉날쭉한 심박수를 사인 곡선처럼 완만하게 만들고 진폭을 넓히는 것이다. 친구의 설명은 꽤 흥미로웠다. 애덤은 결국 명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명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세상을 분석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슬며시 들긴 했지만 애덤은 점점 바이오 피드백 HRV 훈련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횡격막과 복부를 부풀리는 단 한 차례의 심호흡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다. 필요할 때마다 평온한 선의 경지에 이르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그는 이제 복잡한 세상과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분리되어 정신을 쉬게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눈을 감고 횡격막부터 깊게 숨을 들이쉰다. 하루에도 수차례 15에서 20분의 시간을 이 방법에 낭비한다. 물론 이건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1분, 3분, 5분 정도의 짧은 회복 시간을 통해 더 큰 창의력과 생산성이 고취되는 걸 생각하면 명상을 하면서 소비한 비생산적인 시간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명상은 지금껏 존재한 것들 중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생산성 향상 도구 중 하나다. 1분 1초를 쪼개 사는 성공한 사람들이 왜 명상에 기꺼이 황금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명상은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 명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저류물이 아니다. 명상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 삶을 더 풍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식이다. 어떤 말이 챔피언이 될 것인가? 1974년 심리학자 폴 슬로빅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그는 유명한 경마 도박꾼 8명을 참여시켜 그들이 경주 우승마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도박꾼들은 연속으로 진행되는 4번의 경주 라운드에서 우승마를 예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도박꾼 모두가 각각의 경주마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 5가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어떤 도박꾼은 경마 기수의 연륜을 중시한 반면 어떤 도박꾼은 경주에 참여한 말들이 작년에 가장 빠르게 달렸을 때의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슬로빅 박사는 도박꾼들에게 각 경주의 우승마를 예측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그 예측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경주마다 평균 10마리 말이 출전한다. 따라서 모든 걸 우연에 맡기고 대충 어림짐작하더라도 각 도박꾼이 우승마를 맞힐 확률이 10% 선은 될 터였다. 5가지 정보를 갖고 예측한 1라운드에서 도박꾼들의 예측 정확도는 17%였다. 꽤 괜찮은 확률이었다. 정보를 하나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는 예측 가능성이 10%인데 그보다 70%나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우승마 예측에 보인 자신감도 실제 결과와 거의 똑같은 19%였다는 것이다. 우승마를 예측한 정확도는 17%, 자신이 우승마를 맞힐 것이라는 예측 자신감은 19%였다. 2라운드에서는 도박꾼들이 10가지 정보를, 3라운드에서는 20가지 정보를, 마지막 4라운드에서는 40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는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얻은 5가지 정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예측 정확성은 계속 17% 선을 유지했다. 처음보다 정보가 35가지나 더 생겼는데도 정확도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의 자신감은 거의 2배나 높은 34%까지 치솟았다. 정확도가 아니라 자신감만 엄청 높아진 것이다. 자신감에 도취한 도박꾼들은 모두 경마에 거는 돈이 점점 커졌고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잃었다. 특정한 최소량을 넘어서는 추가 정보는 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지연은 차치하고라도 심리학자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 걸 증가시킬 뿐이다.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평가나 의견, 결론과 상충되는 정보를 얻으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거나 일축한다. 또한 원래의 결정을 확증하는 정보가 생기면 자기 결론이 옳았다는 확신이 점점 높아진다. 애덤은 이렇게 말했다. 폴 슬로빅 박사의 실험은 세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교훈을 준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동향, 흐름을 설명하려는 열망이 더 커진다. 그 결과 세상에서 벌어진 어떤 사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오판이 개입된 믿음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정확도는 그대로인